지금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에 대해서 인정하셨습니까? 김기춘 현직 장관으로서 책임감 안 느끼십니까? 오늘 혐의 인정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뒤에 차. 블랙리스트 지시한 거 맞습니까? 특검에서 인질조사 아니었습니까? 블랙리스트 작성과 지시에 관여하신 점 맞습니까? 오늘 어떤 내용 소명하셨습니까? 최순실씨 관계 인정하십니까? 한마디만 하고 가시죠. 하러 가신 거죠? 한마디만 하고 가시죠. 국민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국민들한테 미안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법官한테 얘기 듣다 오셨는데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새벽까지 이제 기다리느라 이제 취재진도 좀 많이 그 김기춘 전 실장에게 할 말이 많았던 것 같아요. 박지훈 변호사님. 네. 근데 두 사람의 그 귀가 새벽 귀가 차이를 뭐라고 보면 됩니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조사를 하면 통상 인정하는 조사를 한 4시간이면 끝납니다. 4시간이고 많이 걸리면 그날 끝나고 이러는데 지금 1시쯤에 김기춘 전 실장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자정 무렵이 되면 더 조사를 심려 조사를 하겠냐 말겠냐 물어봤는데 본인이 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것 같고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는 아침까지 다 하고 왔는데 저렇게 20시간씩 조사를 하는 거는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사를 계속 물어보는 게 아니고 증거 자료를 들여밀었다가 생각할 기회를 주고 그러니까 실제로 질문은 얼마 안 되지만 시간은 사실 많이 되는 걸 보고 우리가 이제 지금 나오면서 인터뷰 부분은 추측이 좀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김기춘 전 실장은 묵묵부담으로 그냥 회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은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는 약간은 얘기를 좀 했지 않을까 지금까지 있으면서 근데 김기춘 전 실장은 부인으로 일관을 했지 않을까. 그래서 조윤선 장관이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다는 것은 그게 김기춘 실장을 얘기하는 건지 그 우선을 얘기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확보를 했다고 보이고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렇다면 한 번 더 소환도 가능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좀 됩니다. 근데 이제 김기춘 전 실장 화면 같이 나올 텐데 한 사진 하나가 잡힌 게 있어요. 저 오른손 엄지 손가락에 저 인주 자국이 있는데 뭐 저는 동정과 전혀 그런 게 아니라 민영선 원장님. 네. 그냥 김기춘 전 실장 입장에서 보면 인간 김기춘 입장에서 보면 본인은 검찰총장의 법무부 장관에 무소불위의 권력 다 누리다가 이제 마지막에 국정농단 사태 끝에 오니까 이제 특검에서 지장 찍은 거 아니겠어요? 어떤 심경일까요? 우리 최근에 87년 체제 이후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검찰총장도 하고 법무부 장관도 하고 이런 사법기관의 총책을 하신 분은 아마 김기춘 전 비서실장밖에 안 계시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인이 엄청나게 망감이 교차하고 착잡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곧 있을 앞이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저 정도로 해서 본인 잘하실 거 아니에요. 또 본인이 해왔던 일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이제 개인 민간 복장을 벗고 최순실 씨하고 같은 만약 영장이 제대로 법적 절차에 의해서 구속이 된다고 하면은 최순실 씨하고 같은 색깔의 옷을 입고 법정에 쓴다고 생각하면은 얼마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습니까? 많은 국민 입장에서 보면은 아직도 미흡하다. 그래서 저는 김기춘 비서장이 들어갈 적에도 또 나올 적에도 최소한 국민들께 죄송하다라는 말 한마디는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박 변호사님, 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4대6 정도로 팽팽했는데 저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가능할까요? 이거는 뭐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재용 부회장보다 더요. 더 높죠. 왜냐하면 세 사람이 구속이 됐어요. 신동철, 정관주, 김종덕. 같은 어떤 유사한 범죄고 이 사람들의 진술을 통해서 조윤선 장관 내지 김기춘 실장, 전 실장의 얘기들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렇다면 그걸 확인하는 과정이 어제하고 오늘까지 조사 시간이라면 곧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만약에 조윤선 장관이 많이 인정을 하고 중간에서 관여도가 적다 그러면 둘 중에 한 명은 또 빠질 가능성도 있다. 또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이재용 부회장 말고도 또 하나의 움직임이 있었던 게 바로 정호성 전 비서관의 2차 공판이 있었는데 얘기들이 좀 여러 가지 의미심장한 얘기가 많습니다. 고박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저게 대통령께서 국정 운영을 하시는 데 있어서 무언가 잘해보려고 본인이 한 번이라도 더 체크해보려고 하신 것이다. 또 하나 있습니다. 대통령이 건건이 이거 보내고 저거 보내려 하고 지시한 건 아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 좀 달라진 게 정호성 전 비서관이 대체로 인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호성
다운 답변이다. 말하자면 그 재판에 나와서 한 답변이라고 보는데 다른 분과는 달리 정호성 씨는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대통령이 정치를 입문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모셔온 사람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의리, 대통령을 어떻게든 감싸겠다는 호위무사 내지는 흑기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 자기는 자기의 잘못을 충분히 인정하지만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말하자면 모든 일을 선의로 한 거다. 말하자면 최순실 씨한테 어떤 뭐 연설문이든 문서를 보낸 것도 좀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다. 그런 뜻에 맞춰서 또 오늘 나와서 공판에서 이렇게 답변을 했고 또 하나는 대통령을 기소한 공무상 비밀 누설죄 이것을 어떻게든 희석시키기 위해서 공무상 비밀 아니 나한테 뭐 일일이 개별적으로 지시한 거 아니고 대통령의 뜻이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말하자면 최순실한테 의견을 듣기 위한 거라고 본인이 뒤집어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호성으로서는 정호성 씨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대통령을 한 탄핵이라든가 이런 것을 막고 자기의 잘못으로서 모든 것을 뒤집어 쓰겠다, 떠안고 가겠다는 그러한 자세로 오늘 재판에 임한 것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신문 과정을 보니까 1차 공판 때하고는 달리 2차 공판 때는 일부 시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나왔던 그 공무상 그 문건 47건에 대해서도 일부 다 시인을 했어요. 근데 빼도 박도 못하는 게 이 그 검찰 조서를 보니까 대통령 취임 이후에 2013년 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그 2년 동안에 최순실 씨하고 정호성 씨하고 둘이 한 문자가 1200번, 그 다음에 전화 통화가 한 거의 900번에서 2100번을 서로 통화를 했어요. 2년 동안에. 그런데 뭘 갖다가 그 서류를 갖다가 기밀을 갖다가 이제 빼돌리지 않았다고 이게 부인할 상황이 아니라고 일단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대체로 인정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공모는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호성 전 비서관 입장에서 보면 주로 이제 무슨 회의 자료라든지 연설문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 사이에서 중간에 연결고리 역할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볼 때도 그게 무슨 어떤 악의를 가지고 짜고 했다기보다는 일단 그 최순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좀 잘해보려고 했다라는 진정성은 제가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대학원을 졸업하자마자 첫 직장이 박근혜 의원의 보좌관으로 시작해서 18년 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이상한 일이지만 본인으로서는 자연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자기를 뽑은 사람이 최순실의 남편인 정윤회였었고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이거를 어떤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연결고리에게 연락을 해서 의견을 물은 것이 아니라 대포폰까지 써가면서 매우 비공식적이고 사적으로 했다라는 거는 본인도 뭔가 이게 잘못이라는 의식이 있었으니까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단지 이제 본인이 일단 모든 그 빼도 박도 못할 증거에 대해서 전부 진술하고 인정은 하되 그렇다고 본인이 최순실하고 공모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부감이 있다라는 거를 지금 토로하는 것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에서도 오르내렸던 사람은 이재만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비서관이었지 정호성의 경우에는 세 사람 중에 그나마도 가장 뭐라 그럴까요? 그런 면에서 자유롭고 깨끗한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 이렇게 전개를 보면 참 그 현대 정치사도 그렇고 이 상황이라는 것도 매우 역설적이다라는 거를 정호성 비서관의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은 가슴 아프다고 하는데 보는 사람들 저희는 뭐 더 가슴 아픈 거 아니겠습니까? 박준 변호사님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안봉근 이재만 두 사람. 안봉근 전 비서관은 잠적, 이재만 전 비서관은 이사. 이게 근데 우리 대부분의 시청자들이 봤을 때는 진짜 물론 뭐 법적 강제 조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진짜 어디 있는지 몰라서 못 잡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의구심 갖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잡을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들을 수배하고 뭐 이렇게 범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헌재에 지금 증인으로 나와야 되는데 출석 요구서조차 안 받고 있거든요. 우병우 전 수석이 했던 청문회 참석하지 않았던 과정이랑 비슷하다 보이고 이렇게 증인들이 이 사람들이 안 나가는 이유 또 헌법재판소에서 증인이 찔끔찔끔 한 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추측컨대 순서대로 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이 두 사람도 지금은 뭐 받지 않은 상태니까 뭐 위증, 불출석죄 이것도 안 될 뿐더러 앞으로 만약 헌법재판소 그 탄핵 심판이 빨리 진행된다든지 아니면 두 사람을 배제하겠다고 얘기를 한다면 그 무렵에 나타나지 않을까 알아서 손 들고 나올 것 같고요. 같이 안 나가고 시간 끌기 어떤 일환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보이는 이 대통령 어떤 변호인단, 그 대리인단하고 같이 이렇게 궤를 같이 하는 그런 잠정 내지 이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정관님? 당연히 나와야죠. 나와야죠. 당연히 나와서 해명할 건 해명하고 또 무엇보다도 이런 상황이 왔는데 근 18년 가까이 대통령을 모시고 일을 해오면서 더더구나 대통령 취임 후에 근 4년 가까이 3년 6개월 동안 이렇게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을 하는데 옆에서 지켜보고 대통령께 한 번도 더더구나 안봉근 씨 같은 경우는 세월호 참사 당일날 도대체 어떻게 보고를 드렸는지 대통령은 정말 그때 뭘 하고 계셨는지 서류 검토를 하고 계셨는지 헬스를 하고 계셨는지 정말 그 세월호 유아가족을 생각해서라도 그 한마디로 본인이 와서 해명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미루고 나서 다 상황 정리되면 이제 그러면은 대통령이 다 책임지고 나면은 그때서 나타나려고 그런가요? 아니 근데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대통령에 대한 의리가 없어서 안 나타나는 건지 아니면 의리가 있어서 안 나타나는 건지 그건 좀 봐야 될 일이죠. 오히려 나타나가지고 한마디로 하는 것이 대통령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해서 안 나타날 가능성도 여전히 있는 것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몰랐던 사실을 또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억울하다면 이 사람들이 애진작에 나타나서 우리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를 든다면 뭐 비선 의료라든지 보안 손님이라든지 또는 최순실과의 관계라든지 근데 나타나가지고 진실을 물론 이 사람들이 공직자이긴 하지만 예.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이 지금 안 나타나주는 것이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의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는 묘한 생각이 듭니다. 예. 의리 얘기까지 했습니다. 또 오늘 움직였던 이 특검 쪽 얘기를 해봤는데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 텐데 의리.